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저희가 자꾸 지금 뭔가 새로운 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네. 네.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소장님이 약간 미니 강의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면요. 요즘 전세 사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수록 지금 피해자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지금 터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정부도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어떻게 좀 구제를 할 것인지 대책을 좀 논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지금 제일 좀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게 공공매입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매입이 과연 옳은 걸까? 좀 하게 되면 어떻게 이 뭔가 피해자를 좀 구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리스크는 없을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걸 좀 이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약간 소장님이 판서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글씨 잘 못 쓰거든요. 선생님처럼 잘 쓰는 글씨를 예상하시면 안 되고, 글씨를 좀 잘 못 쓰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전세 사기라는 걸로 이제 명칭이 되고, 여러 군데서 이제 이런 사건들, 비슷한 사건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데,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지금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법안이나 공공매입 법안이나 아니면 뭐 피해 사례 구제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렵게 판서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하려면 저도 팔도 걷어붙이고 지금 전세 사기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 사실 이름은 전세 사기라고 하는데 여러 유형이 좀 있어요. 유형이 있는데 저도 지금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감정이나 이런 걸 좀 개입하지 마시고 그냥 사태의 어떤 정확성이나 이런 걸 해서 여기에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면은 전세 사기가 나는데 전세 사기가 지금 빌라가 있고요. 옆에 쓰니까 이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빌라가 있고 지금 오피스텔이 지금 빌라 사기,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신축이 있고요. 구축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하려면요. 사기가 되려면 주로 이 신축에 가까워야 됩니다. 신축이어야 사기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기가 되려면 조직적이어야 되거든요. 조직적이어야 되는데 그럼 뭐냐면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기획자가 있습니다. 기획자. 그 컨설팅이라고 하죠. 컨설팅.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껴요. 그리고 임대인이 들어가고요. 이제 결국에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5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 최소한 이 4사람은 이익을 보는 구조여야 됩니다. 이익을 보는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럼 이 사람만 피해를 보느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어디에서 보면은 시세가 1억인데 전세 시세가 이분은 뭐 3억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사람 바보입니까? 시세가 1억인데 3억에 왜 들어가요? 뭐 매매가는 뭐 1억이나 1억 뭐 2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 가정을 한다면 3억에 들어가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도 어느 정도 아주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고 이 사람도 이런 금액에 들어가는 어떤 명분과 이득이 있어야 이게 사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왜 신축과 구축을 나누냐? 신축은 이 판매자가 이걸 매매 가격을 비싸게 팔면서 여기서 수수료라는 이득을 줄 수 있는 이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전에도 몇 번 비슷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에서 사기가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가 신축을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팔리면 사기 형태를 띌 수가 없습니다. 잘 팔리면, 판매자가 그냥 잘 팔리면 되니까. 근데 안 팔리니까 이제 이 사기 형식을 띄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팔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도용을 했다가 이게 점점 이게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대놓고 사기로 가도 되겠구나 하면서 이게 점점 발전하는 구조예요. 실제로 이 구조가 갑자기 생겼냐? 아니에요. 제가 분양을 했었잖아요. 분양을 하면서도 옛날에도 있었던 방식입니다. 있었던 방식인 게 뭐냐면 일단 구축은 뒤로 가서 하고, 자, 예를 들어서 빌라를 팔아요. 빌라를 팔면은 빌라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빌라 업자가 빌라를 건축을 하죠. 건축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가가 1억이었다. 그러면 이분은 2억 정도의 분양을 합니다. 분양. 그러면 이제 주변 시세가 뭐 좀 낮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잘 안 팔리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이제 비싸게 팔겠죠. 그러면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자,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자. 그러니까 실거주자는 너무 비싸니까 실거주자는 잘 안 와요. 이럴 때. 그러면은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투자자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도가 뭐냐면 무피 투자예요. 무피 투자. 그러니까 갭이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은 마이너스 투자, 마이너스 피 투자. 그 다음에 뭐 풀피 투자라고 하죠. 풀피 투자, 무피 투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무피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분양가가 2억이다. 그러면 임대료, 전세를 2억에 맞추는 겁니다. 2억에. 그러면 전세를 2억에 먼저 맞추는 거예요. 전세를 2억에. 그리고 투자자한테 2억에 팔면. 그러면 투자자는 무피죠.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이름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이런 구도를 이 업자가 만드는데 업자는 이런 능력이 이제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컨설팅 업체가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분양 대행을 하는 업체들. 저같이 이제 이런 옛날에 분양을 했던 이런 업체들이 컨설팅으로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임대료 월세 2억을 만드는 구도를 만드는데 문제는 자, 이 분양가가 주변에 이제 얘 신축이 이렇게 있다면 주변에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빌라들이. 그럼 얘가 2억이에요. 근데 얘가 안 팔리는 이유는 얘 주변이 얘보다 싸다는 얘기죠. 주변이. 그러면 뭐 1억 7천이나 뭐 1억 6천 뭐 이런 식으로 매가가 형성이 돼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 전세가는 얼마예요? 많아야 1억 5천 정도죠. 1억 5천.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시세는 아니고 왜냐하면 빌라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알 수는 있긴 해요. 근데 2억에 임대를 맞춘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 임차인은 주변 시세가 대략 보면은 구축이지만 1억 5천, 뭐 1억 4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2억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불안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하냐? 임차인들에게 지원을 해줘요. 임차인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1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5천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들 보고 대출을 받으라고 해요. 대출.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달이 2년 동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줘요. 5천만 원에 대한 2년치 이자 5% 가정해가지고 5%로 가정을 해서 이자를 하면은 얼마죠? 25. 250만 원 정도 되나요? 1년에? 그럼 500만 원. 그러니까 2년 동안이면 5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 돈을 500만 원의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너는 들어가는 돈이 1억 5천, 네 돈은 1억 5천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 실제로 이 대출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거를 받아서 새로운 임차인 받아서 그거는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돈은 1억 5천만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30대 초년생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 좀 나이 든 분보다 뭐가 욕심이 있냐면 새 집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새 집. 그래가지고 새 집을 봤는데 너무 비싸서 좀 주저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원까지 해준대. 그러니까 임차인도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거는 뭐 다음에 지금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다음에 2억 맞추고 2억에 임차인 들어오면 너한테 1억 5천 내주고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지원도 해주는데 문제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임대차 계약을 2억에 맞추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계약은 누구랑 쓰느냐? 업자랑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세 임차인은 업자가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된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2억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껴있는 상태로.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느냐? 투자자한테 또 이익을 줍니다. 여기서. 뭘 주냐? 일종의 수수료 리베이트를 줘요. 수수료의 일부, 몇백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네가 이걸 사면 너한테 수수료의 일부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을 주기도 하거든요. 중개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한테 수수료를 많이 줘요. 많이 줘서 중개업자 보고 좀 토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투자자한테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도록 편법을 씁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는데 무피예요. 내 돈 들어가는 한 푼도 없어. 그런데 수수료까지
수수료까지 몇백만 원 받아. 많게는 뭐 1,000만 원까지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익이 생기죠.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세금을 해결한다든지.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걸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예, 이걸 사면은 취득세 내고 이런 거를 이 수수료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무피 투자가 되는 거죠. 완전. 예. 아니면 돈이 좀 남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자가 이득을 얻고 컨설팅 업체 수수료 받아서 가고 중개업자 수수료 받아서 가고 임대인도 수수료 받아서 가고 이 사람이 4명이 다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기가 되니까 판매 마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이 사람들의 모든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오피스텔도 그래요. 오피스텔도 예. 처음에 오피스텔이 분양할 때는 그냥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그냥 해요. 그럼 그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오피스텔이 잘 팔립니다. 진짜 잘 팔렸어요. 그냥 분양만 하면 막 팔려요. 근데 얘네들이 잘 팔리면 뭐냐? 분양가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예.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여러분들이, 얻기 어려운 편법들이 동문대급입니다. 보면은, 오피스텔을 봤을 때, 과거의 오피스텔과 현재의 오피스텔을 비교해보면, 전체 가격은 비슷해요. 전체 가격은 다 대부분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 보면 1억대 초반에서 중반, 2억대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뀌는 게 있어요. 바뀌는 게 뭐냐면 크기가 바뀝니다. 크기. 옛날에는 꽤 컸어요. 오피스텔이 전용으로 막 10평도 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1억 얼마. 근데 점점 작아져요. 10평대에서 8평대가 되고 7평 나오고 6평까지 나오고 최근에는 5평, 4평대까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작아지냐? 작아지면 삶이 불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분양 제도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보면은, 분양업자라고 할게요. 분양업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거죠.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이 있어요. 자, 분양업자가 분양을 해요. 그러면 누가 실제로 오피스텔을 이렇게 지으면 자,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다른 점은 뭐냐면 아파트는 여기에 실거주자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실거주자. 근데 오피스텔은 다 거의 100%가 투자자가 받습니다. 투자자가. 근데 자, 선분양 제도잖아요. 선분양 제도라는 거는 실물이 없어요. 실물이 없이 허허 벌판일 때 분양을 하는 게 선분양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양하느냐? 모델하우스를 유니트라고 해서 이제 큰 데는 모델하우스를 짓고 좀 작은 오피스텔이다. 그러면은 상가 몇 개를 얻어가지고 이제 분양 사무실이라고 해서 임대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모델하우스. 그래서 유니트라고 합니다. 저희 유니트 집 안에 있는 구조를 똑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꾸며놓는 거죠. 보여주는 방. 이거를 상가에다가, 일반 다른 상가에다가 꾸며놔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좋은 것만 막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뭐 실제로 거짓말은 아니고, 실제로 좋게 꾸며놓고, 그래서 막 TV,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옵션으로 넣고, 구조도 이쁘게 딱 꾸며놓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실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침대 같은 거 막 놓잖아요. 그러면 침대 사이즈가 진짜 작아요. 작아요. 여기서 누우면은 다리 이렇게 나오는 저 같은 경우 눕잖아요. 그럼 다리가 이만큼 나오는 거죠. 못 누워요. 근데 그거를 딱 해놓고 보면 투자자들은 사실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잘 게 아니고 자기가 생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일 때 냉정하게 이게 살 집인지 아닌 집인지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작아져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투자자한테는. 그래서 크기가 쓸데없는 걸로 넘어가는데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복층까지 나온 거예요. 복층까지. 그래서 전체 금액을 어느 정도 고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투자 메리트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작아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이제 가격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크기는 작아지고. 그러니까 분양이 잘 안 돼요. 분양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똑같은 아까 빌라 쓸 때의 그 방법들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제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을 때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피스텔은 전세로 놓는 상품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임대를 전세로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임차인을 맞출 때 이 사람들이 노리는 수익은 월세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특히 원룸형은 이렇게 잠깐 오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오르는 폭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안 오르는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월세 수익을 기대하면서 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양을 먼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전세로 놓지 않습니다. 전세로 놓으면 이 사람들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세로 놓으면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전세를 놓지 않아요. 그럼 언제 전세를 놓느냐? 이게 잔금 맞추기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죠. 분양이 안 됐거나. 분양이 안 될 때, 분양이 되면 투자자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잔금 계획에 따라서 잔금을 쭉 치르고, 잔금을 치르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이 안 됐어. 그러니까 미분양이죠. 미분양. 미분양이 나면 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 방법을 바꿔야죠. 그게 바로 뭐냐면 투자자한테 메리트 있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투자자 네가 분양을 받아서 알아서 해. 방치죠. 근데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투자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 전세를 처음에는 옛날에는 월세를 맞췄어. 월세를 맞추는데 보세요. 처음에 사기 방법은 뭐였냐면 월세 수익 보장입니다. 월세 투자자들이 대부분 월세 수익형 투자자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으면 다달이 한 몇백만 원.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1억짜리를 원룸을 샀다. 그러면 대출 금액 빼고 내 돈 투입되는 게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면 수익률 만약에 5%다. 그러면 250,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월세가 다달이 들어오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수익을 시행사가 미리 월세 안 맞춰졌는데 맞춰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안 맞춰졌으면 내가 내 돈으로 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 보장이 생기는 겁니다. 수익 보장.
가지고 월세 뭐 70 확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팝니다. 이렇게 하면은 초창기에 또 팔려요. 팔리다가 언제부터 이게 안 팔리냐?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 만약에 300세대 오피스텔이다. 근데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수익 보장으로 팔았는데 맞추다 보면 이제 얼추 맞춰지겠죠. 근데 다 맞춰지면 월세가 어떻게든 다 맞춰지면 이 보장을 해줄 필요가 없죠. 월세가 이제 다 맞춰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책임 회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월세 보장을 해주는 조건은 뭐냐면 월세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월세가 안 맞춰졌다. 임차인이 안 들어왔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걸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월세가 맞춰졌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보장 끝나는 겁니다. 책임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00세대를 했는데 월세가 얼추 맞춰지다가 이제 공실이 몇 개 났다. 한 뭐 10개 정도 났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거는 책임져줘요. 10개밖에 안 되니까. 10개밖에 안 되니까 뭐 다달이 한 700만 원씩 막 해주다가 자기들이 이제 중개사한테 막 뿌려가지고 임차인 맞춰달라고 막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70만 원 보장이면 한 60만 원에 맞추는 거죠. 60만 원에. 그런 다음에 이 차액만 보장해주면 되잖아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언제 터지냐? 300세대 정도 다른 게 막 또 분양을 해서 했는데 다 공실이야. 다 공실. 그럼 이때부터 얘가 책임져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때부터 얘는 이제 배째라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나올 때부터 이제 조심해라. 분양자들에게 조심해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임대도 맞춰지고 이것도 시행사가 보장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조심하라 해도 결과로 다 보장을 해주는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벌어졌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쓰냐? 이때 전세라는 임차를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고 언제 전세 상품을 쓰냐? 이제 건물은 다 지어요. 건물은 다 짓고,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입주 미분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전세를 맞추는 이 빌라하고 똑같은 사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가지고 전세를 비싸게, 거의 분양가에 가깝게 전세를 맞추고,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갭 투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익은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시키면 여기가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가격이 안 오르면 이제 이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수백 개 산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나 뭐 재산세 이런 거 내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거 이제 하나 두 개 팔아가지고 해결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안 올라가니까 이제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전세가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축일 때 이게 사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구축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구축을 기존에 있던 집이죠. 구축은 기존에 있던 빌라나 오피스텔을 투자자가 사가지고 본인이 임대를 맞추는데 여기서 이 컨설팅 이런 사람들에게 수익을 나눠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자기도 예를 들어서 빌라가 있는데 시세가 2억이에요. 매매 시세. 그리고 임대가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 정도 돼요. 1억 5천 임대. 그러면 구축이라는 거는 이 빌라에 이미 임차인이 있습니다. 빈집이 아닐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2억에 사요.
2억에 사서 만약에 2억에 임차인을 맞춰요. 2억에.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5천만 원 차익이 생기죠. 차익. 그럼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이 임대인은 손해죠. 손해잖아요. 임대인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도와줘야, 이 사람들이 이걸 도와줘야 이런 구도를 만들어줘야 임차인을 속여서 2억에 맞추게끔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축을 사는 행위는 이게 아니고 실제로 시세가 비슷하게 매매가 2억이면 전세 시세나 이런 게 2억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사는 거예요. 그냥 무피에 가까운 거를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그냥 투자자인 거예요. 투자자. 근데 투자자가 이 빌라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를 거라고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가고 전세가 오를 거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 근데 2021년, 22년 이때의 상황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돈 무피 투자라고 하죠. 무피 투자. 그러니까 자기 돈이 뭐 1억만 있으면 수십 채, 수백 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이 별로 없어도. 이런 걸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무식하게 사는 거죠. 이래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풀피 투자, 풀피 투자나 뭐 최소한 이제 무피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갭, 전세가가 거의 2억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갭이 없는. 그리고 이제 풀피 투자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풀피 투자를 하는 게, 자, 매매 시세가 2억인데 전세 시세가 2억 3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풀피 투자는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실제로는 여기에 들어와 있던 임차인은 뭐 1억 8천이나 아니면 1억 9천, 뭐 아니면 정말 심하면 2억, 이렇게 임차인이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고 이걸 사요. 산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는데 이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는 기간을 좀 길게 갖는 거예요. 보통 계약하고 잔금 하는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가 보통이거든요. 3개월 정도 되는데 좀 사정해가지고 매도자한테 사정을 해서 길게 잡는 거예요. 한 뭐 6개월 이렇게. 그럼 이 동안에 전세가를 올려놓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전세가가 좀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매매가 2억인데 2억 2천이나 2억 3천의 전세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돈이 남죠. 2억에 샀는데 2억 2천의 전세를 맞추니까 2천이 남잖아요. 그게 바로 풀피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차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시간차라는 게. 시간차를 노려서 이런 풀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 시기에 풀피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풀피 투자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무조건 이게 된다라고 강의를 한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을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냥 전세가는 무조건 올라간다. 임대차 3법 때문에, 그죠? 여러분 기억해보면 뭐가 있었냐면 22년 8월에 임대차 대란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가 닥치기 전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그때 전세 대란 안 온다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대란이 온다라고 믿었어요. 전세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전세가 올라가면 투자자들만 엄청 떼돈을 버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축을 무식하게 몇백 채 막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기 사건처럼 된 게, 이게 가격이 안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니까, 특히 전세가가 갑자기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 사기라는 그런 구도가 나오는데 구분을 해야 돼, 구분. 그러니까 명확히 사기는 신축에서 위주로 나타난다. 구축에서는 사기는 아니고 이 사람은 투자자죠. 명백히 얘기하면 투자자인데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걸 왜 알려주냐? 여러분들은 투자자가 많잖아요. 구독자 중에. 투자자가 많은데 이 여러분들이 이런 무식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초창기 때 빌라 사지 마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전세 난 때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잘 안 올라간다.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를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고 이런 무식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축으로 갭 투자를 무리하게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전세 사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터져서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지금 이게 폭탄으로 안고 있는 지금 이런 투자자를,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수백 채, 지금 보통 보면 터지는 사람들이 막 100채 이상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피 투자, 무피 투자로 무식하게 100채 가까운 투자를 한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아직 터지지만 않았을 뿐이죠.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 공공매입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 과정을 다 얘기를 했는데,